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재가 기회로 뒤바뀐 글로벌 항해의 대역전극. 세계 패권의 바다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만 활짝 웃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오히려 순풍을 만난 조선 강국. 이 나라의 조선업, 세계 1위를 탈환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쇳덩어리가 바다를 가르며 써내려간 놀라운 반전 드라마.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베카 로즈라고 합니다. CNN 국제부 특파원으로 7년째 전 세계의 이슈들을 취재하고 있어요. 제 앞에는 오늘도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담긴 모니터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국제뉴스 기사를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팀장 마이클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베카, 잠깐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라는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며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마이클은 저를 보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베카, 새로운 전선을 다룰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전문으로 다뤄온 지역은 유럽과 중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제가 한국에 가야 하나요? 동아시아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라고 묻자 마이클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산업은 바로 조선업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고 저는 내심 달갑지 않았지만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업이요? 그건 이미 쇠퇴한 산업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어요. 마이클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최근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받아들였고 사무실로 돌아와 마이클이 건넨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클락스 리서치의 최신 보고서, 세계 조선업 동양 미중 무역 갈등이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를 읽어내려가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힐 듯한 경악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속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는데 미국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검토했고 간단한 브리핑을 준비한 뒤 급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출장이 결정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기도 전에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일주일 후 저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낯선 땅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했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소 지친 상태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구로 나오자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HD현대 조선해양의 장경식 팀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리베카 로즈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경식 팀장의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억양도 거의 없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냐고 물었더니 시카고 공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답했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만남에 저는 왠지 모를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장경식 팀장은 친절한 미소로 일정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호텔에서 충분히 쉬시고요. 내일 아침 KTX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울산에 도착하면 HD현대와 삼성중공업 조선소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장경식 팀장을 따라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심층적인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경식 팀장과 함께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에서 KTX로 갈아타는 동안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역사에 안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속으로는 미국 지하철은 이런 시설이 거의 없어서 승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무심코 스크린도어를 응시하고 있던 제 표정을 장경식 팀장이 눈치챈 듯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는 2009년부터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많지 않다는 제 말에 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선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어요. KTX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예고된 시각에 출발했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도 객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미국의 암트랙에서는 지연이 일상이고 승객들은 출발 시간이 바뀌어도 그저 체념한 듯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그에 비해 이곳의 철도 시스템은 정밀하게 작동하는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인프라가 단지 효율적인 수준을 넘어 신뢰라는 단어와 더 가까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경식 팀장은 제가 노트북을 꺼낸 모습을 보더니 조선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이란 해운, 해양자원 개발, 군수물자, 조달 등을 위해 배를 제조하고 조립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선 분야를 주로 생산해왔지만 최근에는 쇠빙선, LNG선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의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조선업은 철강, 정유,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품 목록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도착한다는 안내를 들으며 저는 HD현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수주량 등의 통계 수치가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장경식 팀장은 한국 조선업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한국은 197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했고 2020년도에는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선박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후 세계 금융위기로 침체기도 있었어요. 특히 2015년 이후에는 큰 위기 상황이었지만 중국 조선업이 품질 문제로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다시 한국이 세계 1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어느새 울산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곧바로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이동해 픽업을 받은 뒤 HD현대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정문에는 보안 요원들이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장경식 팀장이 미리 예약된 방문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는 안전모, 안전화를 신고 방문자 배지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 시설이 국가중요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보안이 매우 엄격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통제가 있다는 건 그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차 안에서 장경식 팀장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조선업은 군수산업, 특히 해군과 직결되는 사업이라 많은 나라가 적자를 보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간과했고 그 결과 미국 내 조선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미 해군 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가용량이 중국의 232배나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그렇게 뒤처져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현관 로비에서 한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는데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CNN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오늘 출입 가능한 구역 내에서 회사의 핵심 공정과 기술력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먼저 회의실로 안내하여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의 회사 소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HD현대가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로 지난 3월 수주량이 82만 CGT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설명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월 한 달에만 그 정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경식 팀장은 세계 조선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덧붙였는데 현재 조선업 국제 랭킹은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 78%, 한국 9%, 일본 2% 순입니다. 이들 3개국이 세계 89%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건조 총톤수는 중국에 밀리지만 척당 단가가 높아서 계약 금액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으로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통계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어떤 특별한 계약 하나가 수치를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냉소적인 시선으로 자료를 바라보며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더욱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반사이익일 뿐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현재 전 세계 LNG선 시장의 약 80%를 한국 조선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지만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운용하는 선박들도 여기서 만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부분이 그렇다며 특히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LNG선과 컨테이너선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 미 해군 관련 프로젝트도 일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우위가 아니라 역사적 쾌거에 가까웠어요. 미국이 해양 강국으로서의 근본적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모든 성과가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었어요.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행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우리는 조선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크와 크레인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이 눈앞에 있었어요.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과 효율성이 이곳의 공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 한 척이 건조 중이었어요. 그것이 현재 건조 중인 17만 톤급 LNG선이며 한 척당 약 2억 달러 규모라는 설명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규모와 가치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용접 불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런 효율성은 분명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장경식 팀장은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열정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심 미국이 다시 이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조선소 내부 견학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작업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작업자가 소개한 것은 놀랍게도 미국 해군이 발주한 이지스급 구축함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해군이 한국에 군함을 발주했다니 이건 단순한 상업용 선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해군 함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말이에요. 더구나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군함 건조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장경식 팀장이 보여준 클락슨 리서치의 최신 보고서에는 미국뿐 아니라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이 모두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내역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었어요.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군함까지 이런 선박들은 단순한 제조 기술을 넘어선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한국이 수주한 LNG선 한 척당 가격이 무려 2억 5,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중국의 선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데도 선진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들은 싸구려를 팔지 않고 신뢰를 판다고 했습니다. 선박은 최소 25년에서 30년을 사용하는 자산이기에 총소유 비용 측면에서 한국 선박이 더 경제적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기 시작했어요. 장경식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도 완전한 주문 생산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인류가 배를 만든 것은 수만 년 전이지만 근대 조선업은 14세기 비스케이만 연안에서 시작되어 산업혁명 시대 영국을 거쳐 지금은 한국으로 그 중심이 옮겨왔다는 역사적 흐름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 제작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20년 넘게 연구개발해온 독자 기술이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회사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멤브레인 타입 기술은 세계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만든 LNG선이 이례적으로 높은 안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극저온의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에서 이런 안정성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전율을 느꼈어요. 작업장을 나오면서 친환경 선박 모형들을 보았는데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LNG 이중연료 추진, 암모니아 추진,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미국 무역대표부가 왜 중국산 선박에 톤당 14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향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고 기술적 우위를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장기적 전략이었습니다. 당일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이건 예사롭지 않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선입견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과연 미국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일까? 저는 제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조선소에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노트북으로 찾아본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중국산 선박에 톤당 140달러, 자동차 운반선에는 차량 한 대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장경식 팀장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다른 조선소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거제도에 있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을 방문하겠습니다. 이 세 회사는 흔히 빅3로 불리는 한국의 대형 조선회사입니다. 장경식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회사는 1970년대부터 조선소를 건설하고 40년 넘게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특히 거제시는 사실상 조선업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섬에 어떻게 그런 거대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장경식 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거가대교가 없을 때 헬리콥터로 선주들을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최고급 외제차와 영어 가능한 기사가 의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거제도로 가는 길, 장경식 팀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HD현대가 나흘새 22척의 컨테이너선을 2조 5천억 원에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특히 컨테이너선은 원래 중국이 경쟁력을 가진 선종인데 이번 수주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조금씩 미국 정부의 전략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고 기술력 있는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도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은 자국 조선업을 살리는 대신 한국에 의존하는 걸까요? 장경식 팀장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조선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숙련공 한 명을 키우는 데만 최소 5년이 필요해요.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포기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거제도에 도착해 한화오션 조선소에 들어서자 또 다른 웅장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은 HD현대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더 정교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 관계자가 다가와 최근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24,000T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약 2조 3천억 원에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 척의 배가 아파트 수천 채 가격과 맞먹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조선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기술력으로 승부해 결국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냉소적인 시각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다시 차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한국은 분명 존중받아 마땅한 파트너였습니다. 거제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날 장경식 팀장은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다고 했어요. HD현대 노조 간부급 중간 관리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것은 모두 표면적인 것들이었고 이제 한국 조선업의 진짜 모습을 볼 차례라고 했어요. 조선소 내 회의실에 도착하자 30년 넘게 일했다는 강철민 노조 부위원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그는 최근 큰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기선 HD그룹 수석부회장이 얼마 전 울산 조선소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였어요. 강 부위원장은 HD현대 역사상 총수 일가가 노조 사무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회장이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한국 조선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조 요청 기회를 잡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협력을 요청했고 조선산업이 불황을 딛고 다시 성장 곡선을 타기 시작한 만큼 노사 간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대기업 총수가 직접 노조를 찾아간다는 건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조선소가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강 부위원장은 잠시 웃더니 10년 전에도 외국 기자가 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답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한 한 단어는 바로 신뢰였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기술은 돈이면 따라올 수 있지만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강 부위원장의 안내로 생산 현장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30년 경력의 용접 작업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단순히 쇳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녹이는 일을 한다고 표현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가족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CNN식 숫자와 통계로는 이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시스템, 공동체 철학이 서서히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강 부위원장은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바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기술력이었어요. 국제회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LNG 이중연료 엔진,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 암모니아 추진 기술 등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어요. 이런 친환경 기술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엄청난 투자가 필요했다고 해요. 중국이 아무리 빠르게 따라잡으려 해도 이 격차를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조선소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미래 선박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무탄소 선박, 자율운항 선박,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그들은 이미 10년,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센터 책임자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단순한 가격이 아닌 기술력, 품질, 납기 신뢰도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해운업계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 한 척이 하루 늦게 인도되면 선주는 수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일정을 마치며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은 단순한 산업 르포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인류 문명의 핵심 운송 수단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공동체 정신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의 조선소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기술이 만나 빚어낸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였어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계에 전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와 수치만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바로 선박 진수식 참관이었습니다.
장경식 팀장은 이것이 조선소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며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우리는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수를 준비하는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도크에 서 있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17만 톤급 LNG선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만 해도 축구장 3개를 연결한 것보다 길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거대한 선박의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마치 자연과 기술의 경이로운 조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수를 책임지는 작업 책임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35년째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작업자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진수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을 붙잡고 있던 지지대들이 하나둘씩 철수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7만 톤의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물을 향해 천천히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장엄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년간 쏟아부은 노력과 기술이 하나의 완성체로 바다에 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물과 만나자 거대한 파도가 일었고 선박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물 위에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작업 책임자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세상에 바람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미중 갈등이라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한국은 그 방향을 정확히 읽고 돛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진수식을 마치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때 CNN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뉴스에 제 리포트를 내보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침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포트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북을 펼쳐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냉소적인 시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존경심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제가 쓴 리포트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산업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다릴 줄 아는 준비된 민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 조선업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반사이익이 아님을 설명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 경쟁력, 그것은 단순히 공장과 기계의 문제가 아니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 장기적 안목,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런 가치들을 되찾을 때만이 진정한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장경식 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리포트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제 제안에도 동의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곳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풍랑 속에서 돛을 펼 줄 아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미국도 언젠가는 다시 그 지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임무는 그 과정을 돕는 것, 진실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의 해안선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 푸른 바다 위에는 한국에서 만든 수많은 선박들이 세계 각지로 항해하고 있겠지요. 그 배들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신뢰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가 마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처럼 느껴지네요. 때로는 바깥에서 비춰진 모습이 우리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우리 산업의 저력,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경제 성공을 넘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